이제 잡음에는 뭐가 있냐면 간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지금 연구실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은 지금 액세스 포인트 AP들이 지금 이제 방마다 놓여 있는데, 그죠? 예, 어떻게 서로 지금 공유를 합니까? 채널은 여러 개가 있어요. 채널은 와이파이 채널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나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 서로 좋은 채널을 골라 쓰는데 너무 사용자가 많으면은 많은 사용자가 같은 채널을 공유를 하다 보면 자원이 부족하니까 채널이 부족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우선 같은 채널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제 같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서로 다른 채널을 잡으면 괜찮아요. 다른 채널, 다른 주파수 잡을 때 괜찮은데 채널이 몇 개 안 되는데 쓰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서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같은 주파수를 가지고 경쟁할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선 우리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컬리전 어보이던스를 하죠. CSM의 CA잖아. 컬리전 어보이던스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어보이던스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다른 사람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고 내가 들어가고 서로 피해주고 뭐 이런 우리 CSMA 프로토콜 봤었죠. 그죠? 플로 차트 기억나세요? 그 파트에 플로 차트 있고 시험 문제 나와요. 예, 플로 차트 여러분 쭉 이해를 하셔야 돼. 예, 그 플로 차트가 어떤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히든노드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나는 간섭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전송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모르는 숨겨져 있는 노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히든노드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내가 알 수가 없고요. 그런 것 때문에 다 깨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사용자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뭐죠? 서로 전송하려고 피해주다 보면 딜레이가 자꾸 생기죠. 그죠? 예. 딜레이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죠? 예. 내가 피해주고 그죠? 예. 그러다 보면 딜레이가 생긴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내가 남들보다 먼저 전송할 기회가 생기지. 운이 나쁘면 계속 밀려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자꾸 끊기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딜레이 문제보다는 간섭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5G망으로 연결하고 나서는 상대를 굉장히 스테이블해졌어요. 다시 안 끊기고 있잖아. 왜 그래요? 일단 우선 5G는 와이파이와 뭐가 달라요? 접속하는 방식에서. 똑같은 OFDM을 씁니다. OFDM을 쓰는데 LTE에서는 뭐예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싸웁니까? 경쟁을 합니까? 경쟁을 안 하죠. 경쟁을 안 하고 뭐예요? 베이스 스테이션의 스케줄러가 사용자마다 자원을 할당해 주죠. 그래서 이제 기본 단위를 우리가 RB라고 불렀죠. 리소스 블락이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접속돼 있는데 저한테 지금 뭐냐면 기지국이 리소스 블락을 얼만큼 써라고 계속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는 딴 사람 못 써. 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간섭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볼 수 있죠. 나 혼자만 쓰는 거죠. 그렇죠? 간섭이 없습니까? 간섭이 있어요, 없어요? 내 셀에서는 남아 쓰지만 옆 셀이 있잖아요. 그렇죠? 옆 셀에서도 누군가가 나하고 똑같은 자원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 셀에서 할당된 이제 된 자원에서 그죠? 예, 누군가하고 나하고 똑같은 자원을 쓰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신호는 나한테 간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간섭의 영향을 받던 와이파이는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지국과 기지국을 설치를 할 때 와이파이는 AP를 미리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막 사용자가 알아서 자기가 설치를 해버리잖아. 근데 이동통신 기지국은 미리 설계를 해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다 미리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기지국을 적절한 위치에다 놓습니다. 그렇게 놓고 그죠? 옆셀에서 너무 큰 간섭이 오지 않도록 거리를 일정하게 띄워놓는 거니까 기지국을 깔 때.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옆셀에서 간섭이 오면 그죠? 예, 나의 SNR이 그죠? 신호대 잡음 및 간섭비가 그죠? 예, 나의 SNR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지면은 스케줄러가 뭐를 해줘요? 스케줄러가 내 SNR이 떨어지면 품질이 낮아지니까는 뭐죠? 예, 속도를 떨어뜨려 주죠. 그죠? 그러니까 64QM을 쓰다가 16QM으로 떨어뜨리라든지 아니면 QPSK를 떨어뜨리라든지 왜냐하면
속도를 떨어뜨리면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BR 커브 생각, BR 커브. 네, 성능이 좋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좀 덜 깨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64QM을 쓰다가 QPSK를 쓰게 되면은 내가 좀 더 로버스트해지는 거죠. 강인해지는 거죠. BR 성능이 좀 더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간섭이 좀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는 거예요. 또 뭐를 해요? 코딩을 걸잖아, 코딩. 간섭이 많이 들어오면은 내가 코딩을 강하게 걸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죠? 좀 깨진 것도 많이 고쳐낼 수도 있도록 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LTE는 설계를 할 때 간섭이 좀 들어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놨어요. 근데 와이파이도 물론 그런 비슷한 설계를 하지만 LTE처럼 그렇게 간섭을 막 그죠?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5G가 훨씬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예.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리뷰를 한 거예요. 배운 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다 이해를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한 거고요. 시험 준비가 돼 가고 있는 거고요. 아시겠죠? 예. 갑자기 얘기 좀 딴지를 했는데 그래서 5G에서는 지금 이제 제가 이식기가를 만들어 놓고 나서 파이프를 크게 만들어 놓고 나서 사용자들끼리 뚝뚝뚝 잘라준다는 얘기예요. 잘라줄 때 한 사용자당 한 100메가bps 정도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쪽 삼각형 끝에는요. 뭐라 그랬죠? 무선 구간에서의 딜레이 지연 시간 그죠? 그거를 우리가 LTE 같은 경우는 한 10ms 정도 레이턴시를 지금 이제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거를 1mm로 줄이겠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 제가 10ms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10ms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 LTE의 프레임이라는 게 있었죠. 프레임 안에 20개 슬롯이 들어갔잖아. 한 프레임 시간이 얼마였죠? 10ms였어요. 그죠? 예. 그 10ms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LTE의 10ms인데 그런데 5G에서는 이 프레임 길이를 결국 한 1mm 정도까지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레임 길이를 한 1mm 정도 줄이면 그죠? 예, 무선 구간에서 딜레이를 한 1mm 정도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은 무지하게 많은 장치들을 그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건데 얼마나 많은 장치들을 연결시키고자 하느냐? 1제곱킬로미터당 한 100만 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LTE는 10만 개 정도라면 5G는 훨씬 더 많은 장치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1제곱 스퀘어 안에 사람이 100만 명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렇게 100만 개라는 건 많은 그 디바이스들을 붙이려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아닌 그죠? 예, 기계죠, 기계. 사람이 아닌 기계들을 갖다 붙이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다. 그죠? 예. 앞으로 이제 뭐죠? 예, 우리가 그죠? 사람 말고 뭐죠? 로봇이 될 거,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예, 모든 사물에 이런 기능을 넣어서 모든 사물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도록 하고자 하는 게 이게 IoT 개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창문에도 달고 등에도 그죠? 예, 집에 불을 껐다 켰다 하고 그죠? 예, 창문이 뭐 자동으로 커튼이 열리고 닫히고 뭐 이런 거 다 IoT에서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5G에서 다 연결을 시켜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죠? 예, 다시 요약하자면 eMBB, URLLC, 그다음에 MMTC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숫자를 줬어요, 그죠? 무슨 숫자를 줬습니까? 예, 요구 수장을 이렇게 숫자를 다 줬어요. 예, 그래서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을 때도 지원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5G망 구조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예, 구조를 얘기를 했었는데 NSA 그다음에 SA 이 두 개 개념을 얘기했었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신문 기사 같은 거 인터넷에 뜨는 거 보면 5G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NSA, 뭐 SA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두 개의 구조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목표는 20기가bps를 달성하는 게 목표잖아. 그죠? 예. 그러면 20기가bps를 달성하려면은 넓은 대역폭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넓은 대역폭이 있어야 되니 하는 질문, 아주 펀더멘탈한 질문이 있겠죠. 그죠?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그 대역폭은요. 바로 밴드위스 이피션시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밴드위스 에피션시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자, 우선 밴드위스 에피션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5G에서 목표로 하는 건 30 bps/Hz를 목표로 합니다. 최대입니다, 최대. 다시 말해서 최대 의미는 뭐예요? 채널 상태가 제일 좋을 때,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효율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밴드위스 에피션시를 누가 결정합니까? 첫 번째로 뭐예요? 모듈레이션 방식이죠. 16QM을 쓰느냐, 64QM을 쓰느냐, 256QM을 쓰느냐 이런 거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공의 색깔 숫자지. 예. 또 뭐가 있어요? 또 이 피크 속도를 피크 데이터에서 결정하려면 또 뭐가 결정을 해요? 공을 여러 개 던질 수 있죠. 왜? 어떻게? 투수가 2명이고 포수가 2명이면 미모 기술 얘기했었죠, 그죠? 스페이셜 멀티플렉싱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럼 투수가 2명이 아니라 4명을 쓰게 되면 속도가 4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같은 주파수로 공을 4개가 던져지는 거고 공이 8개가 던져질 수도 있는 거고 같은 주파수로. 그죠? 공의 색깔뿐만 아니라 동시에 날아가는 공의 숫자도 늘어날 수 있다. 그죠? 그럼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것들을 어쨌든 뭐 그런 모든 기술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걸 실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30 bps/Hz. 그리고 나면 이거 다운링크입니다. 업링크는 좀 낮아요. 예, 업링크 제가 다운링크만 기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면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냐면 600메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600메가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600메가는 자 5G 주파수에서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가 5G 주파수는 전 세계적으로 6기가 이하와 6기가 이상으로 나눈다고 얘기했죠. 빌로 6와 어브 6인데 그죠? 빌로 6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가 많지가 않았을 수 있는 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우겨우 해서 300메가 확보했어요. 그래서 세계 사업자한테 나눠줬어요. 그죠? 그래 봤자 한 사업자가 100메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아까 600메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20기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또 다른 주파수 대역이 필요한 거예요. 더 넓은 대역폭을 우리 제공할 수 있는 거. 어딘가 봤더니 높은 주파수 대역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쓰고자 했던 게 바로 28기가 대역. 여기 3개 대역입니다. 27.5부터 29.5까지 3GHz의 넓은 대역폭을 확보를 했어요. 그거를 세 사업자한테 나눠줍니다. 얼마씩? 800씩, 800메가씩. 그래서 여기 보시면 800메가, 800메가, 800메가.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게 얼마냐? 여기 이제 LG 플러스만 80메가, 빌로 6 같은 경우에는요. 3.5기가입니다. 3.5기가 대역. 그러니까 5G 주파수 대역은 어디냐? 그러면 3.5기가 대역하고 28기가 대역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면 3.5기가 대역에서 LG 플러스 80, KT 100 가져갔고 이거 얼마 주고 갔냐면 각 사업자가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1조 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쓰는 거거든요. 예, 10조 원. 10조 원이는데 1조 원. 근데 28기가 대역은요. 800메가, 800메가, 800메가 가지고 돈은 싸요. 한 5분의 1 가격이에요.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했었죠. 부동산 땅값으로 따지면 그죠? 예. 평당 가격이 엄청 낮은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땅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죠? 더 넓은 대역폭인데도 사용료가 이용료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죠? 예, 그 정부에다 내는 돈이 이렇게 작을까? 상대적으로 적을까 했을 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뭔가 가치가 떨어진다. 예, 그 얘기를 제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600메가였잖아요. 그죠? 예, 그럼 600메가를 줄 수 있는 데는 28기가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중에 모든 사람이 다 5G 가입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5G 가입을 하게 되면요. 속도가 20기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목표치가 220기가비트. 근데 이제 그거는 목표치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앞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궁극적으로 20기가를 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20기가를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3.5기가 대역은 상용화되어 있고 28기가 대역은 물론 상용화는 돼 있지만 아직 망이 깔려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여러분 단말기 있잖아요. 지금 5G 단말기는 28기가 대역을 지원하지 않아요. 28기가 대역을 지원을 해야만 그죠? 600메가라는 넓은 대역폭을 쓸 수 있을 거고 그래야 20기가비트에서 전송이 되니까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지. 왜? 28기가 대역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5G에서는 그래서 이 28기가 대역, 이걸 우리가 밀리미터 대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채널
무선 채널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이제 주파수 대역별로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요. 파장이 이제 밀리미터 웨이블랭스가 밀리미터 단위예요. 예, 요 대역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 대역에서 이제 우리 통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이죠. LTE는 우리가 보통 1.8기가, 1.9기가, 2.1기가 그죠? 예. 이렇게 썼었거든요. 2.5기가 이렇게 썼었는데 예, 지금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우리 5G는 3.5기가 쓰고 있는데 얘는 무지하게 높은 주파수 대역이에요. 28기가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에서 기억할 거는 뭐냐면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갈수록 뭐예요? 경로 감소가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파장은 작아지고 그죠? 예. 파장이 작아지면은요. 작아지면 두 가지를 관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우선 뭐냐면 웨이블랭스가 작아지면 경로 감소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경로 감소가 심하다는 얘기는 멀리까지 신호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고요. 상대적으로. 예. 또 파장이 작아지면 그 대신에 좋은 점은 있어요. 멀리까지 신호가 가지 못하면 좋은 점 뭔지 아세요? 안테나를 우리가 여러 개 둘 거잖아요. 미모하려면 안테나 여러 개 둬야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안테나를 여러 개 두려면 보통 우리가 이제 리니어 어레이 안테나로 해서 안테나를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배열 안테나. 일단 리니어하게 배열을 합니다. 점점점점 이렇게 안테나를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설치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럼 요 간격이 있거든. 안테나와 안테나 간격. 요 간격이 반파장 최소 반파장이 돼야 되거든요. 파장의 반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2분의 람다 나누기 람다가 파장이면 2분의 람다예요. 그런데 람다가 작으면요. 파장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요 간격이 작잖아요. 좁잖아요. 그죠? 예, 안테나와 안테나의 간격이 좁으면 뭐예요? 좁은 공간에 안테나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테나를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부피를 차지하겠죠. 많은 공간을 차지하겠죠. 그러면 조그만 단말기나 아니면 기지국의 안테나에 많은 공간을 차지할 거라고요. 사이즈가 커지니까 안테나 사이즈가. 그렇죠. 파장이 작아지면은 뭐예요? 그 사이즈가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이 공간 안에 여기다가 여러 개 안테나를 집어넣을 수 있을 거다는 얘기. 파장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게 되면 그죠? 그런 장점이죠. 이건 장점. 예, 작은 공간에다가 많은 안테나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안테나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안테나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좋은 점들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 밀리미터파 대역으로 가게 되면 거리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는 게 보면요. 경로 감소가 매우 심함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송신기고 수신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면 many element 여기 이제 엘리먼트라는 게 안테나 엘리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이 안테나 얘기 안테나를 집어넣은 거예요. 안테나를 여러 개를 촘촘하게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배열을 하는데 리니어하기만 배열을 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도 배열하고 세로로 배열하고 그래서 우리가 플라나 어레이라고 얘기하는데 평면 안테나예요. 평면 안테나. 가로 쪽으로도 안테나고 세로 쪽으로 하면 그러면 좁은 공간에다 무지하게 많은 안테나를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테나와 안테나의 간격이 반파장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기 때문에 무지하게 많은 걸 집어서 얼마만큼 집어넣는지 알 수 있어요? 피자 박스 있죠, 피자. 여러분들 한 작은 피자 박스 정도 사이즈에다가 안테나를 한 1000개 집어넣을 수 있어요. 1024개. 그다음에 성냥갑 있죠. 성냥갑 한 사이즈에다가 한 64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 그죠? 예. 굉장히 작은 공간에 안테나를 많이 넣을 수 알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학기 초에 무선 채널 특성을 배울 때 뭐 배웠냐면요. 다중경로 현상을 배웠잖아요. 그죠? 무선 채널은 다중경로 현상을 경험을 하잖아요. 겪게 되죠. 특히 속도가 빨라지면 전송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중경로 현상에 의해 가지고 뭐가 발생해요? 심볼 간의 간섭이 생기죠. ISI라고 얘기했죠. 심볼 간의 간섭이 생기죠. 그죠? 그 심볼 간의 간섭을 우리 해소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패러렐하게 전송을 하죠. 천천히. 그죠? 찍 늘려서 전송하죠. 그게 OFDM 기술이었어요. 기억나요? 예, 이게 다 시험 리뷰하고 있는 거야, 제가 지금. 예. 그래서 이제 OFDM 기술을 써서 우리가 그죠? 예, 고속으로 전송함에도 불구하고 심볼 간의 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멀티패스 다중경로 상황에서도. 예. 그러니까 다중경로라는 현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리자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심볼 간의 간섭을 일으키니까.
근데 심벌 간의 간섭을 일으켜도 우리가 OFDM 기술을 쓰게 되면은 그죠? 간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자, 다중경로 현상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중경로 현상이라는 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 심벌 간의 간섭을 일으켜서 안 좋은 것처럼 들리긴 하지만 예. 다중경로 현상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죠. 뭐예요? 안테나와 안테나가 서로 송신기와 수신기가 서로 마주보지 않고 있으면 가리고 있어요. 가려. 앞에서 건물이 가리고 있어. 건물 앞과 뒤에 송수신기가 있으면 서로 보이지 않으니까는 신호가 도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신호가 막히잖아. 그죠? 블락이 되죠. 그런데 통신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죠? 그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다중경로 때문에 되는 거죠. 반사해서 오잖아. 딴 데 맞고 오잖아. 그죠? 예. 다르게 얘기하면 다중경로라는 현상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이동통신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죠? 동의하세요? 네, 얘기 우리 했었어요. 네. 그런데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게 되면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밀리미터파 대역 같은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가게 되면 다중경로 현상이 없어집니다. 다중경로 현상이 생기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반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중경로가 되려면 어딘가 맞고 와서 여러 군데를 맞고 와야 되는데 그죠? 그런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좋은 거 나쁜 거 안 좋은 거죠. 이동통신. 중간에서 누군가가 가로막으면 블락이 되면 통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리미터파 대역에서는 이 대역에서는 이동통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가리고 있으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제가 여기서 본 penetration 뚫고 지나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뚫고 지나가지도 못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려면 감쇄가 많이 생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diffraction. 제가 얘기했죠. 그 우리가 반사와 회절에 의해서 다중경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딴 데 맞고 반사에서도 그냥 건물 모서리에서 회절. 그죠? 여러분 물리 시간에 배운 회절 현상 있잖아요. 회절 현상이 있어야지 또 다중경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밀리미터파 대역에서는 반사도 잘 안 되고 회절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다중경로라는 현상이 거의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죠? 이득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밀리미터 대역을 이동통신 쓰는데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지금까지는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높은 대역은 좋은 점도 있죠. 좋은 점. 밴드위스가 높은 대역이니까 굉장히 넓은 대역폭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28기가 대역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죠? 넓은 대역폭 때문에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안테나를 많이 넣을 수 있거든. 다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채널 특성이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도 이제 이 대역을 안 쓰려고 그랬어요. 이동통신에서 쓸 생각을 안 했는데 5G를 생각하면서 삼성전자가 해보니까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번 해보자. 이 대역에서도 한번 이동통신을 해보자 해서 이제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해보니 가능하더라 하는 얘기를 결론은 실제로 실측을 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가능하게 한 기술이 뭐냐면 바로 빔포밍이라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빔포밍은요. 우리가 안테나 기술인데요. 안테나가 이제 안테나 엘리먼트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안테나 엘리먼트예요. 그 여러 개 안테나를 박는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안테나 엘리먼트들을 넣어가지고 안테나를 여러 개를 사용하면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신호를 쏠 때 본래는 안테나 한 개만 있으면요. 신호가 전방향 360도 방향으로 퍼져갑니다. 근데 안테나가 여러 개 있으면 빔을 내가 특정 방향으로 몰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향으로 신호가 퍼지지 않고 특정 방향으로 몰아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어떤 특정 방향으로 빔을 받는 쪽에도 안테나가 여러 개 있으면 특정 방향에서 오는 신호를 모아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오는 신호는 잘 안 들어와요. 이 방향으로 오는 신호만 잘 들어오는 거야. 한쪽으로만 오는 신호를 받을 수 있고 보낼 때도 한쪽 방향으로 몰아서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수학적으로 빔포밍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 강의의 범위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요. 이거는 이제 신호 처리 관점에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빔포밍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빔을 한쪽으로 몰아서 보낼 수 있고 받을 때도 특정 방향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몰아서 보낸다는 얘기 뭐냐면 특정 방향에다 파워를 강하게 만들 수, 그러니까
신호가 퍼지게 되면 전방향으로 퍼지게 되면은 파워가 전방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죠? 파워 레벨 수신되는 파워 레벨이 떨어지는 거야. 그지? 예. 근데 한쪽으로 하게 되면 수신되는 파워 레벨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받는 쪽에도 안테나를 두게 되면은 안테나 개인 안테나에 의해서 이득이 생기거든. 신호 세기를 좀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안테나에 이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안테나 이득이 생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신호가 이제 이게 로스가 생기잖아요. 경로 감쇄 그죠? 경로 감쇄 생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이 된다는 얘기예요. 받는 쪽에서 좀 더 센 크기로 신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증폭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감쇄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예, 밀리미터 웨이브기 아니 밀리미터와 대역에서 바로 이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빔포밍을 통해 가지고 해봤더니 성능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한 가지 여기 하나만 더. 예, 이게 왜 나오느냐? 예. 자, 가로막고 있어요. 자, 이제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냐? 예. 가로막고 있으면은 아까 말씀대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왜 되는가를 봤더니 밀리미터파 대역에서도 다중경로가 우리가 이제 반사와 해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중경로라는 현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다중경로가 있긴 있어요. 다중경로 없는 줄 알았더니 있어요. 다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다중경로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는데 밀리미터파 대역에서는 몇 개의 아주 적은 숫자의 다중경로가 존재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만 똑같이 많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너무 약해. 거의 안 잡혀. 그런데 간혹 가다가 좀 강하게 잡히는 다중경로가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빔포밍이라고 얘기하는 기술이 뭐라 이 빔이라는 게 제 손가락 보세요. 제 손가락이 빔이야. 제 손가락이 빔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쪽에 빔이 있고요. 받는 쪽에 빔이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보내는 쪽 빔하고 받는 쪽 이렇게 서로 이렇게 딱 방향을 맞추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좋겠죠. 이쪽이 제일 강한 방향이고 이쪽이 제일 받는 쪽에서 제일 강한 방향이에요. 맞는데 여기가 근데 가로막고 있어. 그럼 아무리 이렇게 맞춰도 안 되겠죠. 가로막고 있다니까. 빔 포밍을 해도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될 거라고요. 그런데 다중경로가 이렇게 일로 보냈는데 보내기는 일로 보냈는데 이 신호가 다중경로가 있는 거야. 딴데 이거 가로막고 있는 걸 피해서 가는 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하나씩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혹가다 하나 있는 그 강한 경로를 찾아가지고 그 방향으로 빔포밍을 하는 거예요. 받을 때도 그 방향으로 강하게 반사돼서 오는 경로 쪽으로 빔을 맞히는 거예요. 받을 때도. 그럼 제 손가락 방향이 이쪽이 제일 좋지만 여기가 가로막혀서 못하니까 다른 방향을 찾아봤더니 이 방향에 다중경로가 있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보내고 받을 때도 이 방향으로 오는 다중경로가 강하게 들어와. 그러면 이 방향으로 빔을 맞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파워가 어느 정도 수신 파워가 어느 정도 크게 잡히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설명됐어요? 네, 이 기술이 바로 5G에서 밀리미터 웨이브 기술이고요. 밀리미터파 대역의 통신 기술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넓은 대역을 쓸 수가 있고요. 800메가라는 넓은 대역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20기가를 목표로 할 수 있더라. 이게 스토리 다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 또 다시 돌아가서요. 자, 이제 5G 대한 얘기가 이제 거의 이제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5G에 대한 스토리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지금 28기가도 그렇고요. 3.5기가도 그렇고요. 자, 100메가 할당했다고 얘기했고요. 여기 이제 800메가 이렇게 할당했는데 이 대역을 보게 되면요. 3.6, 3.7 예를 여기 3.5, 3.6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뭐 이렇게 800메가, 800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할당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LTE까지는 어떻게 할당했어요? 쌍으로 할당했었죠. 업링크 밴드와 다운링크 밴드 두 개를 쌍으로 줬잖아요. 페어로. 왜? FDD라는 기술을 쓰기 때문에. 그쵸? 예. 양방향 통신하려면 밴드가 두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죠? 프리퀀시 디비전 듀플렉싱이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여기는 쌍으로 주지 않고 한 개만 줬어요. 채널을. 5G에서는. 사실은 두 개를 주면 좋긴 해요. 근데 두 개를 줄 만큼 대역이 널널하게 있지 남아있는 채널이 없어. 지금 우리 넓은 대역폭을 쓰려고 그러는데 넓은 걸 두 개를 줄래니까 그런 주파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준 거야. 그럼 하나만 주면 뭐 양방향 통신 못 하잖아. 근데 양방향 통신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한 개만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답해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떻게 양방향 통신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네, 서인수 학생 TDD 그죠? 예. TDD는 채널 그죠? 대역 하나만 가지고 양방 통신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5G는 LTE하고 5G 가장 큰 차이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TDD 방식을 쓴다. FDD가 아니다. 예. 그 이유는 주파수 대역을 하나만 쓰기 이제 할당돼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좋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뭐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실측한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얘기 좀 하면요. 요거 이제 지금 뭐 이제 700m, 700m 이렇게 700m, 500m 이제 이런 여기다 실제로 미국에서 측정한 건 삼성전자가 측정한 거예요. 예, 측정한 건데 요 색깔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더 수신 신호 레벨이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 안테나를 세워놓고요. 이쪽에다 안테나를 세워놓고 이제 이쪽 방향으로 신호를 쏜 거예요. 예, 쏘는데 섹터 안테나, 섹터 안테나는 한쪽 방향만 이제 120도 각도로만 신호 가게끔 해놓고요. 이제 요 방향으로 신호 가게끔 해놓고 요 길을 따라가면서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이 어디 많이 있겠어요? 요 송신기 트랜스미터에 가까운 쪽에 빨간색이 좀 많죠, 그죠? 그리고 멀어질수록 어떻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많이 바뀌죠, 이쪽 끝쪽에, 그죠? 뭐니까. 근데 신호가 멀리 못 가는 게요. 예, 이게 밀리미터 대역이기 때문에 신호가 7, 800, 1km도 못 가. 1km 정도 가면 신호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예, 왜? 주파수 대역이 높기 때문에. 그죠? 예. 요거 어디다 세웠냐면 지붕에다 루프탑. 예, 루프탑에 세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40m 루프탑인데 굉장히 높은 루프탑이에요. 한 4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위에다가 세워놓은 거고요. 근데 전봇대 위에다가 길 가다가 가로등이나 그죠? 예, 뭐 전봇대 이런 데 세워놓고 7m 정도짜리 높이에다 해갖고요. 해보잖아요. 요 거리는요 훨씬 더 짧아요. 더 멀리 못 갑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안테나를 좀 높이 세워야 조금 더 멀리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기도 썼지만은 우리는 직접파 우리가 직접파가 있고 반사파가 있거든요. 직접파는 반사 안 되고 바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테나를 높이 쏘면 어떻게 해요? 직접파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가로막는 게 별로 없으니까. 얘는 누가 가로막으면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반사라도 잘 되면 되는데 반사는 해줘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멀리 못 가는 거야. 그렇지만 안테나를 높게 쏘면은 그나마 좀 그죠? 직진파 성분이 많아져서 멀리 갈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신호가 멀리 결국 못 간다는 얘기니까요. 이제 안테나를 좀 높이 세워가지고 이제 멀리 보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뭐냐면 기지국을 더 많이 박아야 돼요. LTE보다도 더 많은 기지국을 박아야만 그죠? 예, 넓은 영역을 커버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예요. 기지국을 많이 박는 얘기는 투자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죠. 그죠? 예, 많은 기지국을 깐다는 얘기는 돈을 더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예, 그런 이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이제 한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네,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은 라디오 프레임 10ms 하고 나와 있죠. 그렇죠? 네. 네. 여기 10ms 있고요. 여기 안에는 뭐냐면 서브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 서브 프레임 10개가 있어요. 0번부터 9번까지. 이거 우리 LTE랑 똑같아요. 가만히 보더라도 LTE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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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 슬롯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 서브 프레임 안에요. 서브 프레임 안에 슬롯이 지금 4개가 들어 있어요. 슬롯이 4개가 들어 있는데요. 우리 LTE에서는 어 LTE에서는 몇 개 슬롯이 들어갔죠? 한 서브 프레임에 2개 슬롯이 들어갔죠? 그쵸? 기억나세요? 2개 슬롯이 들어갔죠, 그죠? 예. 근데 여기는 4개 슬롯이 들어갔죠. 예. 우리 저기 뭡니까? LTE하고 좀 비교를 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우리 1ms 안에 1ms 안에 서브 프레임 안에 2개 슬롯이 들어갔고 2개 슬롯 안에 이제 2개 슬롯 있고 슬롯 안에는 뭐가 들어갔냐면은 심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심볼이 들어가는데 그때 RB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 RB는 7개. 그죠? 이게 7개
7개가 들어가는 7개 심볼이 하나의 슬롯을 구성했어요. 그런데 5G에서는요. 7개짜리 심볼이 있을 수도 있고 14개 심볼이 있고 제가 14개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14개 심볼을 한 슬롯 정해 조금 더 달라요. 그죠? 예, 그전에는 우리가 7개 심볼을 한 슬롯이라고 그랬는데 5G에서는 14개 심볼을 한 슬롯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이제 나옵니다. LTE 여기까지는 LTE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LTE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픽스드 사이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가 픽스드냐면요. 프레임 길이가 10ms이고요. 서브 프레임 길이가 1ms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요 안에 들어간 숫자부터 아까는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LTE 같은 경우에는 한 서브 프레임에 2개 슬롯이 들어갔는데 여기 4개 슬롯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또 한 슬롯 안에 7개 심볼, 그전에 7개 심볼이 된 지금 14개 심볼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보세요. 요 사이즈들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 슬롯이 들어가고 몇 개 심볼이 들어가고 하는 이 사이즈가 달라지는데 이거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depends on subcarrier spacing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subcarrier spacing에 따라서 이 값들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LTE에서는 서브캐리어 스페이싱이 고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캐리어 스페이싱을 델타 F라는 거였거든요. 기억나세요? 델타 F 15kHz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의 역수 델타 F의 역수가 뭐였어요? 역수가 OFDM 심볼의 길이였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요. 이제 5G하고 이제 그 LTE하고 가장 큰 차이 또 하나만 더 설명을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델타 F를 더 이상 고정하지 않아요. 델타 F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을 15K로도 쓰지만 15K를 쓰게 되면 LTE하고 똑같아. 근데 이거를 더 늘려서 30K로 늘릴 수 있어요. 더블로 만드는 거. 15K의 더블은 30이죠. 30으로 늘릴 수도 있고 30의 더블 60, 60의 더블 120 이런 식으로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을 15K, 30K, 60K, 120K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뭐라 그랬죠? 심볼의 길이는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의 역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을 늘리려고 그러냐면요. 15K에서 30K, 30K에서 60K 이렇게 늘리려고 그러면 그거 역수는 그죠? 심볼 듀레이션이 줄어들죠.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 늘어나면 델타 F가 증가되면은 심볼 듀레이션이 줄어든다고요. 심볼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심볼 길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짧게 전송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짧게 전송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low latency. 맞나요? 그래서 5G의 삼각형 있었잖아요. 그죠? 예, 밑에 오른쪽 꼭지에는 뭐가 있었죠? URLLC,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바로 Low Latency Communication을 하려면은 짧게 전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볼 길이를 줄여줘야 되겠더라. 예. 그렇죠? 그래서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을 늘려줍니다. 근데 공짜가 안 돼요. 공짜가 없어요.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을 늘리면 뭐가 필요해요?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 곱하기 뭐죠? 서브 캐리어 숫자를 하면 대역폭이 되겠죠. 그러면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을 늘리면 대역폭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다행히 5G에서는 이게 가능한 게 뭐죠? 더 넓은 대역폭을 쓰잖아요. 넓은 대역폭을 쓰기 때문에 서브 캐리어 스페이스를 늘릴 수가 있는 거고요. 서브 캐리어 스페이스를 늘리면 심볼 길이가 줄어들고요. 심볼 길이가 줄어들면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더라. 예. 이게 5G 기술의 차이입니다. 제가 중요한 전제를 제가 잊어버렸네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안 했네요. LTE에서는 우리가 OFDMA라는 방식을 썼잖아요. 그죠? 5G에서는 뭘 쓰냐고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 똑같은 걸 써요. 그러니까 5G는 LTE하고 똑같은 걸 그대로 써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달라진 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5G도 OFDMA를 쓴다. 기술이 그죠? 우리가
LT에서 OF, 그러니까 3G에서는 뭘 썼어요? 3G에서는 WCDM이라는 기술을 썼는데 5G로 오면서 LTE로 오면서 우리가 OFDM이라는 기술을 바뀌었거든요. 그럼 5G에서 그럼 6 아니 LTE에서 4G에서 5G로 가면서 뭐가 달라지느냐? 멀티플렉스 기술이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OFDM을 쓰는 걸 그대로 OFDM을 쓴다. 새로운 기술의 진보가 없는 거야. 4G에서 5G로 오면서 그죠? 새로운 멀티플렉스 기술이 나오질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냥 대역구만 더 넓게 쓰는 것 뿐이더라는 얘기죠. 됐죠? 질문 있나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런 형상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아까 우리 슬랏 얘기했잖아요. 슬랏. 네. 슬랏 안에는 이제 여러 개 OFD 심볼이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이제 다운링크, 업링크가 다른 주파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주파수로 나오는 TDD란 말이에요. TDD. 그죠? 예. 이제 TDD를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면 자, 아까 여기 슬랏이 있었죠. 여기 슬랏. 예, 여기 슬랏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슬랏 지금 제가 요 슬랏을 보고 있는 거예요. 슬랏. 여기 슬롯이죠. 여기 슬롯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잠깐 제가 아까 설명을 다시 여기가 슬롯이 여기 서브 프레임이고요. 여기는 서브 프레임이고요. 서브 프레임 안에 이렇게 슬롯이 들어있잖아요. 여러 개 슬롯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요 슬롯 각각 슬롯을 제가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여기 슬롯이에요. 슬롯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심볼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죠? 네, 심볼이 들어있는데 요 슬롯 전체를 우리가 다 다운링크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다 전체를 업링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슬롯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슬롯을 기차 칸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슬롯을 기차 칸으로 생각하면 그 슬롯 안에는 이제 심볼들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는 모든 심볼을 다 다운링크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그 심볼 전체를 업링크로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뭐냐면 다운링크 온리 슬롯 이런 말을 썼어요. 여기 보세요. 다운링크 온리 슬롯. 다운링크 온리 슬롯. 또는 그 슬롯 전체 업링크로만 쓰면은 UL 업링크 온리 슬롯 이렇게 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슬롯을 다 다운링크로 다 업링크로 쓰. 또는 섞어 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섞어 쓰느냐? 이제 여기 심볼이 쭉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일부는 다운링크로 쓰고 일부는 업링크로 쓰고. 또는 일부를 다운링크 쓰고 일부를 업링크로 쓰고.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많은 부분을 다운링크로 쓰고 조금만 업링크로 쓰고 있고요. 또는 조금만 다운링크로 쓰고 대부분은 다 업링크로 쓰고 내가 이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링크 다미넌트란 말을 쓰고 업링크 다미넌트란 말을 써요. 다운링크로 내려오는 게 많으면 다운링크 쪽 심볼을 많이 할당을 해주고 업링크로 올라오는 게 많으면 업링크 심볼을 많이 할당을 해주고 그렇지만 한 슬롯 안에 다운링크도 오고 업링크도 오는. 그러니까 TDD가 된 거예요. TDD. 그죠? 시간축으로 그죠? 시간축으로 다운링크 심볼 받고 업링크 심볼 보내고 시간축에서 그죠? 디비전 한 거죠. 그 TDD 맞죠? 맞나요? 네. 네.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죠, 요 정도. 여기서 다 이제 여기 보시면요. 슬롯 포맷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아까 이제 한 슬롯 안에 14개 심볼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0부터 0, 1, 2 해서 14개, 13번까지 0부터 13까지 14개 심볼이잖아. 14개 심볼이 있으면 이 14개 심볼을 그죠? 어떤 심볼은 다운링크로 쓰고 어떤 거는 업링크로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자재를 주시는데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요. 미리 포맷을 정해놨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포맷 0번이다 그러면요. 보세요. 포맷 0번이다 그러면 0번 심볼은 D, 1번 심볼 D, 2번 심볼 D, 전부 D죠. 이 D는 뭐냐면 다운링크라는 얘기예요. 14개 모든 심볼 전부 다운링크로 써라 하는 얘기예요. 포맷 0번이면요. 포맷 1번이면요. 전부 U예요. U. 모든 심볼을 전부 업링크로 써라. 그런데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한 6번 볼게요. 6번. 6번을 보면요. 첫 번째 심볼, 0번 심볼부터 해서 쭉 가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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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전부 다운링크를 쭉 써요. 9번까지. 그러니까 10개죠. 10개 심볼에 대해서는 다운링크를 쓰고요. 그다음에 뒤에 4개 심볼은 X라고 돼 있어요. 이 X는 네 마음대로 해라.
다운을 쓰고 싶으면 다운을 쓰고 업을 쓰고 싶으면 업을 쓰고. 그러니까 flexible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flexible.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 통신을 하는데 보니까 다운 링크가 무지하게 많아. 업 링크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6번을 쓰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6번을 쓰면 14개 중에서 10개는 다운을 보내는 데 쓰고 4개는 업을 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링크와 다운링크에 보내야 될 데이터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양에 따라 가지고 조절할 수가 있는 거야. 굉장히 플렉스블하죠. 그죠?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 아세요? 예,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지국에서부터 여러분 내려받는 거하고 여러분 단말기에서 업링크로 올려보내는 거하고 그 트래픽이 양이 같아요? 어떤 때는 내려받는 게, 그래서 넷플릭스를 여러분이 본다. 그럼 주로 스트리밍을 해서 내려받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주로 다운링크가 많을 거예요. 근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위로 올려보내, 기준으로 올려보내기도 하죠. 업링크로. 그죠? 그럼 업링크 트래픽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은 셀마다 셀마다 상황이 계속 다를 수 있다는 얘기. 어떤 셀에서는 다운링크 트래픽이 무지하게 많고요. 어떤 셀에서는 업링크 트래픽이 굉장히 많고. 그게 막 시시각각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 프레임 포맷을 골랐으면 되는 거예요. 만일에 반반이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죠? 반반이다. 그럼 받는 거 반, 보내는 거 반. 그죠? 예. 그러면 자원을 반반씩 나눴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상황이 그렇지 않을 거다,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적절하게 그죠? 예, 심볼을 나눠주는 게 적절하겠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5G에서는. LTE는 그런 거 없어. 물론 LTE도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리소스 블락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리소스 블락. 똑같은 개념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는 리소스 블락이 이제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할게요. 예, 똑같은 이제 리소스 블락 개념이 나온다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똑같이 스케줄링하고 다 합니다. 예, LTE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계산 한번 해봤는데 피크 데이터 레이스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 어떻게 계산을 해봤냐면요. 도대체 20기가 bps를 전송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20기가 전송이 가능할까? 피크 데이터베이스 20기가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면 이제 계산을 좀 한번 해봤거든요. 예, 해보니까 대충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까 이제 여기 SCS라는 게 서브 캐리 스페이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송 속도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RB를 몇 개 쓰느냐에 달려있는 RB. RB.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하나 이제 계산을 한 건 여기 뭐냐면요. 예,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요 어버브 6기가 이제 저기 뭐죠?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숫자가 좀 정확하지는 않네요. 왜 그러냐면 아니 정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기 뭐예요? 어, 여기 지금 보시면 다운링크에서 여기 요 표에 있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전송 속도거든요. 예. 전송 속도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대역폭을 50메가로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준 할게요. 우리나라 이제 사업자들이 100메가 갖고 있잖아요. 예. 100메가 가지고서 이제 요거는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에 60kHz나 120kHz 이렇게 이제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 하면 하니까 어쨌든 100메가를 쓰게 되면 4메가밖에 안 나와요. 4.5메가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대역폭을 늘려야 되겠죠. 그죠? 예. 400메가를 하면 한 18메가 정도가 나오거든요. 18기가입니다. 죄송합니다. 18기가. 그러니까 거의 20기가 정도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400메가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버브 6기가를 가야 되겠죠. 그죠? 예. 높은 주파수 대우로 가야 되죠. 그래서 400메가를 가지고서 한번 계산은 이제 이 18.69가 어떻게 나는지 제가 계산 한번 해본 거예요. 400메가 대역폭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이 120kHz면은요. 예. 그럼 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내가 공을 36만 9,600개를 던질 수가 있어요. 1초에. 1초에 이만큼 공을 던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공 하나 던질 때마다 공 하나에 256QM을 하게 되면요. 8비트 보낼 수 있거든요. 한 번 보내 여기 8비트. 한 번 보낼 때 8비트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8레이어 미모라는 얘기는 뭐냐면 8개 스트림을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8 by 8 미모예요. 송신한테는 8개, 수신한테는 8개. 그래서 8개를 곱하면 이렇게 하면 23점 이렇게 나와요. 예.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값들 있죠. 오버헤드, 필요 없는 값이나 컨트롤이랑 뭐 이런 것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70%, 한 70, 30% 정도 까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까먹고 다 그 계산하면 대충 한 이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 제가 오버헤드 써놨어요. 뭐로 까먹고 뭐로 까먹고 쭉 한 거거든요. 예. 쭉 다 이제 이런 오버헤드 까먹는 부분 다 계산해가지고 해보면 대충 한 18메가, 19, 18기가, 19가 그 정도 나온다. 거의 한 20기가 근접하게 나온다. 400메가 하면은. 예, 근데 한 500메가, 600메가 쓰게 되면은 20기가 이제 이상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대충 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런 속도를 계산할 때 이제 뭘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가 변조 방식은 뭘 쓰느냐, 안테나는 몇 개 쓰느냐, 미모 안테나 몇 개 쓰느냐, 뭐 이런 것들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리소스 엘리먼트라는 거, 그죠? 예, RB 안에 이제 여러 개 리소스 엘리먼트가 들어 있잖아요, 그죠? 리소스 엘리먼트 안에 공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그죠? 공 몇 개를 1초 동안에 공 몇 개를 내가 던질 수 있느냐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게 내가 할당을 이만큼 할당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말이 할당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거는 뭐 한사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시스템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엘리먼트, 서브 캐리어 숫자하고 그죠? 이걸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예. 자, 넘어갑니다. 예, 이건 다 넘어가도 돼요. 다 필요 없고요. 예. 자,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요거하고 요거 안테나 얘기면 조금 더 할게요. 예. 예, 안테나 얘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제가 더 하면은 점점 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제가 요 정도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들어가면 너무 이제 또 얘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까지만 이제 5G 얘기를 하고 여기서 멈출게요. 예, 그래서 강의 여기까지. 예. 그래서 시험 범위도 오늘 얘기한 여기까지만 제가 시험 범위로 자르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있습니까? 오늘 강의에 대해서. 제가 어제 올린 동영상하고 오늘 지금 강의했던 내용하고 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얘기해 주세요. 질문 일단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네. 자, 이번 학기에 이제 제가 파트 1, 2, 3, 4로 해서 쭉 이제 커버를 했고요. 뒤에 사실 가면 이제 5G를 이용해서 이제 여기 중간에 많은 부분들은 너무 기술적인 얘기라서 제가 당연히 이제 커버를 안 할 거고요. 저 뒤쪽에 가게 되면 제 노트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제 5G 활용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5G 활용. 예, 이게 자율주행에서 어떻게 쓸 거고, 뭐 그다음에 이제 5G 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 공장. 예,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재밌는 재밌는 얘기라기보다도 여기 그냥 이제 5G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면 스마트 팩토리 뭐 이제 위성 얘기 그리고 제가 위성 얘기를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 위성 통신에 대해서 제가 한 시간 정도 강의를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생략을 했고요.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자료가 어디 갔지? 왜 빠져 있지? 어딘가에 자율주행하고 뭐 여기 이거 보는 건 낫겠다. 스마트 팩토리 중에 보면 이제 5G를 이용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뭐 자동 제조 불량품 판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부품들 공장에서 부품 만들면 이제 부품에서 이제 불량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일일이 눈으로 이제 다 보고 이제 이 불량품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뭐냐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또 뭐 기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찍은 영상을 보면서 뭐를 하냐면 찍은 영상을 가지고 그걸 해요.
저 이제 클라우드로 서버를 가져와서 영상 분석을 합니다. 예, 영상을 보고서 그러면 이제 AI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요. 이게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더러 이제 그 정보를 불량품이라는 정보가 이제 판명이 되면 불량품의 정보를 이 로봇 암으로 보냅니다. 그럼 로봇 암이 뭐를 하냐면요. 그 판별되는 걸 받아서 그 불량품을 끄집어내야 되겠죠. 그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돼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뭐죠? 이 컨베이어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 부품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카메라를 찍어요. 예, 찍어가지고 서버로 가서 판별해가지고 얘한테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얘는 이제 이게 얘가 지나가는 동안에 판별이 돼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얘는 불량품이다 그러면 얘를 빼내야 되겠죠. 그죠? 예, 이거 사람이 일일이 하던 거를 이제 기계가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내고 받아야 되는데 이게 5G 네트워크가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촉감도 전달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 그죠? 예,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에 가면 여러분들 부산에 가면 이제 지역별로 소주들 많잖아요. 우리나라 소주 브랜드 많잖아요. 그죠? 부산에 가면 대선 소주라는 데가 있어요. 예, 여기 부산에서 온 친구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산 사람들은 가면 이제 대선 소주 많이 마십니다. 녹할 소주예요. 대선 소주 공장에 가면요. 5G 네트워크가 깔려 있어요.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예,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거 비슷한 일을 해요. 여러분들 소주 한 병 얼마예요? 소주 한 병 값 아는 사람. 소주 한 병이 보통 얼마지? 식당 가면 뭐 한 3천 원, 4천 원 받죠? 근데 원가. 소주 한 병 실제 소주 한 병 만드는데 드는 돈. 제가 알기로는 한 몇백 원 안 해요. 한 뭐 600원? 예.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식당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한 3, 4천 원 주고 사 먹는 거예요. 예. 근데 공장에서 만들 때는 한 5, 600원밖에 안 들어요. 근데 한 600원 든다 그러면요. 그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그 소주 원가에 제일 비싼 거요. 병값이 병값. 실제로 소주 안에 들어가는 술값보다 병값이 더 비싸. 왜냐하면 병은 100원, 200원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실제로 소주 병값이 제일 많이 되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리사이클링 합니다. 재사용 소주. 그래서 소주병들 다 파란색이잖아. 전국의 모든 소주병들이 거의 통일돼 있죠. 그러니까 그 파란색 소주병 수거해가지고 진로도 쓰고 대선 소주도 쓰고 다 같은 회사에 쓰는 거예요. 바깥에 상표만 바꿔서 리사이클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 소주병들을 다 전국에서 끌고 와갖고 공장 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걸 세척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할 때 쓸 수 있는 소주병과 쓰지 못하는 소주병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안에 막 이물질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못 쓰는 소주병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를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빨리빨리 골라내야 되거든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해요. 예, 사람이 시간당 10,000원, 15,000원 받고서 예, 소주병 골라내는데 해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가에 많은 부분이 소주 한 병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병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니까. 근데 이걸 이제 대선 소주 가면 이거를 전부 로보트가 해요. 사람 대신에. 예, 이해되시죠? 예, 뭐 이런 거. 예, 그냥 재밌으라고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설명을 했어요. 자, 다른 질문이 없으면요. 이제 한 5분, 10분 동안 남았는데 시간이 이제 뭐로 할 거냐면 리뷰를 하는데 제가 뭘 올렸어요? 제가 이제 정리 질문이라고 해서 좀 올렸었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잠깐 공유를 좀 할게요. 자, 기출문제 올렸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기출문제 다 보고 정답을 이제 하고 확인해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기출문제 보면서 그죠?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 제가 여기 이제 정리 문제들을 쭉 한번 파트 3 강의 노트 파트 3예요. 예. 그래서 쭉 질문들 쭉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쭉 한 25개 제가 이제 나열을 해봤는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여러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서 제가 이제 한번 쭉 나열을 해본 거예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번 같은 경우 보면 자 우리가 이제 2장의 파트 2죠. 파트 2에서 멀티플 액세스에 대해서 배웠잖아. 맥에 대해서 배우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3장에 와서 멀티플 액세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TDMA, FDMA, 뭐 CDMA 이런 걸 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떤 방식들이 있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고요. 예. 예. 근데 각 방식별로 셀 간 그러니까 셀룰라 시스템의 제일 문제는 뭐냐면 셀 간 간섭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주파수를 재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니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 셀 간의 간섭을 줄이는 방법이 좀 다르죠. 방식별로. 맞아요? 예를 들면 FDMA에서는 셀 간 간섭을 어떻게 줄였어요? 누가 답해 보세요. 어떻게 줄였죠? 어떻게 줄였습니까? 아무도 답 못하네. 예, 주파수를 나눠서 그러니까 재사용, 주파수 재사용. 자, 주파수 셀간 간섭 왜 생겨요? 주파수 재사용 때문에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재사용할 때 간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클러스터를 나눈다면 뭐죠?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클러스터를 나누는 이유가 거리를 띄워놓기 위해서 같은 주파수를 쓰는 셀끼리 거리를 띄워놓는 거죠. 리유즈 디스턴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리유즈 디스턴스를 둬서 간섭을 줄였죠. 그리고 TDM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CDM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먼저 이런 거 여러분 OFDM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답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죠? 예.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TDM의 방식이 FDM보다도 더 용량이 더 큰 이유는 뭐냐, 그죠? 제가 이제 노트에서도 그 예시를 들었어요, 그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클러스터 개념을 이제 알아야지 이제 답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CDMA에서는 이제 이게 또 사실 이 4번 문제는 1번 문제하고 똑같은 거야. CDMA에서는 그럼 간섭을 어떻게 줄였니? 이런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CDMA 문제가 좀 몇 개 나오네, 그죠?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셀에서 동시에 전송하는 사용자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그렇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방안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같이 얘기하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그죠? 너무 시끄러워서 얘기 안 되겠죠. 근데 그 숫자를 늘리려면 뭐를 해야 되냐? 누가 답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답 다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모든 사용자의 파워를 다 높이면 되나? 그러면 내가 목소리 높이면 다른 사람도 목소리 높이고 또 그 사람이 목소리 높이면 나도 목소리 높이면 다 목소리 높이면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파워 높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에요. 파워는 절대 아니에요, 그죠? 파워 높이면 서로 망하는 거야. 다 같은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같은 셀 안에서. 뭐더라? CDM에서 원리가 뭐였어요? 서로 구분해낼 수 있는 원리가 뭐였어요? 시퀀스를 할당해 주죠. 시그니처를 할당해 주잖아요, 그죠? 예, 그 시그니처를 결국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되겠죠? 구분해낼 수 있는 시그니처를 잘 만든다는 건 뭐예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문 용어.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더 이상. 그 다음에 OFD의 방식을 사용하면은 그죠? 인접셀 간에 동일한 주파수 사용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시작할 때. 네. 요거는 또 가족 판들면 왜 우리가 OFDM을 안 쓰고 OFDML을 쓸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LT에서. 그죠? 이것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다음 스케줄러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9번 여기 얘기하는 최대 전속률. 이건 뭐 제가 10번도 더 얘기한 거죠. 예. 속도 높이려면 뭐 해야 되냐. 그죠? 예. 대역 효율수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한번 생각 대역 효율수 높이려면 일단은 그죠? 공색깔을 많이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한 번 던질 때만 던지는 그 공색깔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또 뭐예요? 미모. 그죠? 미모 기술 써야 되죠? 투수하고 포수를 여러 명 두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있나?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셀룰라 이동통신 시스템이란 강조했어요. 셀룰라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대역 효율수를 높이는 방법. 주파수 재사용을 잘해야 되겠죠? 셀룰라는 주파수 재사용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파수 재사용을 잘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뭐 그거 어떻게 하면 주파수 재사용을 잘하는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아이고 뭐 이런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지금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표준 기구 조직 그죠? 예. 13번 한번 볼까? 이거 제가 오늘 얘기했나 어제 얘기했나? ITR에 뭐가 있어요? ITR에는 조직이 있잖아요. 유엔 산하에 그죠? 여기서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기술을 만들어요? ITR 안 만들고 뭐 만든다 그랬어요? 기술은 3GPP에서 만든다 그랬잖아. 기술 규격은. ITR이라는 데는 국가 간의 대표들이 모여갖고 뭐예요? 비전, 그 다음에 성능 요구 사항 이런 걸 만든다 그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RB 숫자는 몇 개 있나 LT에서 그죠? 주파수 대역에 따라 대역폭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RB 할당 받으면 최대 가능한 비트 숫자는 이런 거. 예. 결국 RB 안에는 결국 뭐예요? 몇 개 공이 들어가느냐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7개, 예를 들어서 LT 같은 경우는 7개 심볼에 12개 서브 캐리어니까 12 곱하기 8 하면은 공의 숫자가 나오고, 그죠? 예. 그러면 그 공 하나가 날아가면 몇 비트 보내는지 알면 되겠죠. 그거는 뭐가 결정해? 모듈레이션이 결정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LT에서 최대 가능한 비트 숫자 물었으니까 뭐죠? 가장 효율적인 게 뭐였어요? 64QM인가? 64QM. 예. 근데 나중에 64QM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64QM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64QM으로 하면 6비트를 보내는 거고요. 공 하나가. 근데 256QM도 나중에 나오죠. 마지막에는 256QM도 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변조 쓰느냐에 따라 최대 숫자가 달라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LT 채널에는 뭐죠? PD, CCH, PDSH 뭐 이런 채널들이 있었죠. 그죠? 예,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상향 링크에서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했었고요. LT에서 1기가 전송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캐리 애그리게이션도 해야 되고 그죠? 예, EOL QM도 써야 되고 안테나 숫자도 4개로 늘려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예. 그 3G하고 4G하고 코어 네트워크의 차이가 뭐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죠? 큰 변화가 생기죠. 코어 네트워크에서. 그죠? 예, 그런 거. 20번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 오늘 다 설명한 거야. 왜 OFDM 쓰냐. 이거 21번 오늘 답을 줬네. 뭐야 TDD 이거 뭐 너무나 TDD. 핸드오버 얘기했어요. 핸드오버에서 가장 문제는 핑퐁이고 제가 이제 강의 동영상에서 제가 자세히 좀 설명했었죠. 그죠? 예. 이 핸드오버 때 제일 문제가 단절이 일어나는 건데 단절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다음에 제가 모바일 IP 그죠? 모바일 IP 얘기했었죠. 예, 우리가 인터넷 주소가 바뀌는데 이동해 버리면 그죠? 고정하고 이동해 버리면 어떻게 할래? 그죠? 그래서 제가 터널링 이런 개념 얘기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얘기한 것 중에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 얘기했었네. 아까 제가 열심히 서브 캐리어 스페이싱 얘기했죠.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더 추가로 오늘 얘기한 5G 관련된 내용들이 좀 추가돼야 되겠죠. 그죠? 예, 이게 파트고요. 예. 그다음에 파트 잠깐만요. 파트 뭐가 있나요? 파트 2가 어디 있나? 파트가 여기 있네. 파트도 나온 김에 파트까지 바꾼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좀 더 할게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만요. 파트. 네. 파트는 이제 무선 네트워크에서 뭐 이제 뭐가 802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802.11, 802점 A 루트다 11하고 A 루트다 15, 그죠? 예, 배웠죠? 예, 뭐예요? A 루트 11은 무슨 규격이에요? W 펜 규격이죠, 그죠? W 펜 규격이 좀 복잡해요, 그죠? 안에 뭐가 많아. 물론 11 규격도 뭐가 많아요, 그죠? 예, 규격에서 진화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WPA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 이것이니까 다시 말해 15.1, 15.2, 15.3, 15.4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뭐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블루투스냐 뭐 직비냐 뭐 이렇게 쭉 여러 개 달라지잖아요. 그죠? 뭐 용도가 좀씩 달라요. 그죠? 예. 근데 공통적으로 고려하는 게 뭐냐? 항상 피지컬 레이어 공통적으로 있고 또 뭐 있어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 있고 그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고 트랜스포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데이터 그러니까 뭐죠?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하고 네트워크 레이어가 규격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인터넷을 쓰고 있는 TCP IP가 위에 올라가고
밑에 1, 2층, 1, 2계층 피지컬 레이어와 데이터 링크 레이어만 규격에서 고려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답을 다 말하고 있네. 여러분 공부하라고 제가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이 2계층 DLC가 하는 일은 뭐니? 맥이 뭐냐?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맥, 뭐야 이게? 그러니까 맥이 하는 일은 뭐니? 맥은 어떤 것들이 있니? 그다음에 장단점은 뭐니? 뭐 이런 답이 오죠. 그냥 OFDM과 OFDM의 차이, 그죠? 예, 이건 뭐 제가 여러 줄기차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TDD.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요거 셀룰러 시스템 TDD인데 요거는 사실은 파트 3에서 나와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요거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TDD를 썼을 때 우선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 FDD하고 비교했을 때 TDD 장점은 뭐니? 그죠? 예. 그다음에 요거는 이건 장점을 제가 물어요. 요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단점을 물어보는 거지, 그죠? TD 셀룰러 시스템에서 TDS 단점은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문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고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TDD 기술을 셀룰러에서 TDD 기술이 뭔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원인을 이제 찾을 수 이건 생각해 보세요. 제 강의 노트에 사실은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이 아니라 그림이 있어요. 이걸 요거를 설명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강의 노트에 참고해서 보세요. 예. 그다음 우리 무슨 얘기했었죠? 알로하, 그죠? 예, 알로하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알로하 플로 차트도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기출문제 보면 신문제 나왔잖아. 알로하 플로 차트 주고서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되니 이런 얘기 나와 있었잖아요, 그지? 예. 그래서 알로하를 잘못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알로하를 잘 설계를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대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CSMA 얘기할 때 one persistent, no persistent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보다도 이 차이가 뭐니? 이거보다 차이. 그러니까 이 one persistent, p persistent, no persistent이 뭐 하는 거니 하고 물어본 거고요. 예. 그다음에 CSMA, 이게 지금 우리가 뭐죠? 유선에 쓰는 프로토콜인데 그죠? 이게 알로하하고 뭐가 다르니 이제 물어본 거고. 이건 좀 질문이 좀 이상하다 이거는. 이건 이렇게 CD를 아니 무선 네트워크니까 이건 이렇게 되겠다. 여기는 CSMA CA라고 얘기해야 돼. CD가 아니고. 예, 왜냐하면 CSM의 CD는 유선에 쓰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제가 무선 네트워크라니까 CSM의 CA라고 물어봐야 되겠다, 그죠? 예. 히든 노드 문제, 그죠? 예, 이건 무선 랜에서 히든 노드 문제가 뭐니요 물어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니까 히든 노드 문제는 CSM의 CA 그죠? 프로토콜에서 그죠? 예. 발생하는 CSM의 CA를 쓸 때 발생하는 문제죠. 근데 어떤 문제인지 얘기했고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뭐예요? 답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히든 노드 문제 해결하는 방법 얘기했었어요. 자, 오늘 공부했나 안 했나 한번 보게. 누가 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아는 사람. 한마디로 딱 답이 있죠. 뭐예요? 핸드 쉐이킹. 예, 핸드 쉐이킹. 그죠? 예. 핸드 쉐이킹. 그다음에 이제 폴링하고 레저베이션 차이가 있었죠. 예. 그다음에 802 규격이 있었어요. 예, IEEE 802 규격에 보면 이제 뭐냐면 LLC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어요. Logical Link Control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기 PDU에 보면 데이터 PDU가 있고 무슨 컨트롤 PDU가 있고 뭐 여러 쭉 있잖아요, 그죠? 예, 그 그림들 쭉 나오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용도 이게 어떤 용도의 PDU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값들을 주게 돼 있죠. 필드의 값이 있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ARQ라는 용어가 나오죠. ARQ라는 이제 프로토콜이 나오죠. 이게 뭐예요? 재존성이죠, 그죠? 깨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죠? 예, 이 공짜로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뭐 추가적인 정보가 뭐 필요하니 그다음에 이제 DCF 얘기가 짱나 DCF. 이게 다 무선 내내 8, 9, 11에는 DCF 교육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플로우 차트 있었죠. 그 플로우 차트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면은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이 DCF 동작에 보면 이제 항상 DIF, SIFS 나오거든요. 예, 이게 그죠? 이게 왜 이게 이 뭐가 다르고 그죠? 언제 DIF 쓰고 언제 SIF 쓰니 이런 거 알아야 되고요. 컨텐션 윈도라는 개념도 나오죠. 이게 뭐 목적이 뭔지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선내는 어떤 주파수 대역선이 채널 대역폭은 얼마니 뭐 그다음에 802 15에는 어떤 규격이 있니? 아까 제가 15.1은 뭐고 15.3은 뭐고 15.4는 뭐고 뭐 이런 거지, 그죠? 예,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블루투스 얘기를 쭉 제가 하고 있어요, 그죠? 예, 다 블루투스 얘기거든요. 예, 여기까지 요거 블루투스거든요. 그래서 블루투스 규격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15.4 규격은 뭐예요? 15.4가 직비 규격이든가요?
이게 직비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직비교육의 목적이 15.4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센스 네트워크이죠. 기억나요? 센스 네트워크 핵심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 질문이에요. 11 850 10 8027 11 규격하고 다른 점이 뭐니? 예. 그죠? 얘는 11 규격은 하고 센스 네트워크하고 다른 점은 무선랜하고 센스 네트워크 다른 건 뭐냐면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센스 네트워크는요. 배터리가 오래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규격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했니? 어떻게 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807 10이라고 15.4 규격하고 그죠? 예. 이 무슨 접속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좀 차이를 보면 왜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를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15.4는 어떤 주파수 사용하니? 예, 이거 어떤 주파수 사용해요? 무선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ISM 밴드라고 그랬죠. ISM. 기억나세요? 이건 무슨 주파수예요? 비허가 주파수 대역이죠. 누구나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이 ISM 밴드를 들어가게 되면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역이 때문에 무선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블루투스도 있고요. 15.4도 있고 15.3도 있고 여러 가지 규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걔네들끼리 공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공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고받고 싸웁니까? 예, 아니죠. 서로 피해주는 에티켓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SMA처럼 CA처럼 서로 그죠? 누가 전송하는지 안 전송하는지 확인하고 그죠? 예, 서로 피해주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해야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ISM 밴드 비허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한다. 예, 대표적인 게 2.4기가예요. 2.4기가 대역, 예, 또 5기가 대역 이런 게 다 ISM 밴드거든요. 예. 자, 여기까지 예, 제가 이제 쭉 리뷰 퀘스천 봤고요. 내일 그죠? 내일 몇 시에 보기로 했나요? 제가 시간을 픽스했는데 어제 내일 몇 시 보기로 했어요? 내일 우리 몇 시에 봅니까? 질문 받는 시간. 예, 2시 30분 그죠? 예, 2시 30분에 1시간 정도 제가 시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링크 공유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공부하고 뭐 문제 풀고 하면서 이제 질문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와서 질문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까지. 자, 마지막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없습니까? 질문이 없네요. 예. 여러분들 이번 학기 이제 제가 공식적인 강의 마지막인데 어떻게 어려운 과목이었나 어때는 모르겠어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내용이 방대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예. 저희가 깊게 특정 내용에 들어가지 않고 가능하면 무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통신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네트워크의 어떤 그 원리들을 쭉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좀 주안을 뒀어요. 좀 약간 프랙티컬한 측면들 많이 이제 다룰 수 있도록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방대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예, 또 깊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또 미래에는 어떤 새로운 네트워크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조금씩 배워나가면은 그죠? 예, 그게 완전히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번 학기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 토대로 이제 새로운 것들도 또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걸로 해갖고 공식적인 강의를 마치고요. 예. 자, 여러분 학기말고사 잘 보고 또 예,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질문 이사를 조금 남아서 하셔도 좋은데 제가 조금 더 기다릴 겁니다. 예, 좀 더 남아 있을 거예요.